네,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30년 정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서 들으신 대로 반발도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염수 방류를 주제로 교수님과도 YTN에서 여러 번 대담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일본이 방류를 강행을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하루에 460톤씩 17일간 크게는 내년 3월까지 이렇게 해서 1차로 잡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한 2.3%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원래 계획은 전체를 방류를 시키는 게 2051년 정도까지일 것이다라고 계획은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후쿠시마 사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었던 IAEA의 공식 입장은 이 언제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완전히 원자력과 폐쇄가 되는 날짜가 언제가 될지가 모르기 때문인데 왜냐 안을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거기 엄청나게 높은 방사능 잔해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어떠한 기술을 써야 될지는 직접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미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폐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그 빗물이나 지하수가 계속 스며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처리수를 만들어서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이걸 통해 가지고 희석된 물을 계속 뭐 1km 정도 되는 해저 터널로 방류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알프스를 통해서 이제 처리된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일본에서는. 네. 네. 하지만 이 처리수 안에는 여전히 걸러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삼중수소 그리고 탄소 14가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포함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래요라는 교수님 말씀이 오늘따라 좀 더 크게 들리는데 아까 저희가 정보들을 좀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참고하시면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원전 사고 이후 나온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 뭐 태평양이 아니든 어떤 바다로도 이렇게 흘려보낸 일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상 사고 이후에 이렇게 보내는 것은 처음 있는 것이고요. 사실 삼중수소는 계속 이거는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전도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냉각 시스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을 돌리는 곳에서는 이것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수로 이제 방출이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 농도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물 1리터당 1,500 베크렐로 삼중수소 농도를 낮춘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보건기구 기준은 10,000베크렐이에요. 훨씬 더 낮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이제 이것만 문제를 삼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상당히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방류를 단독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와 어떠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왜냐하면은 런던 협약이라고요. 1972년에 런던 협약에 일본 정부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따르자면은 물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걸 모니터링하고 주변국과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런던 협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다른 국가들은 이것이 오염물의 투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일본은 이것은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양 오염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 협약에 따르자면은 해양 인공 구조물로부터 나오는 거는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km의 해저 터널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저 터널은 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인공 구조물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런던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사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소하겠다는 방침이 있거든요. 그럼 국제 분쟁화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런던 협약뿐만이 아니라 런던 의정서가 1996년에 통과가 됐었는데 거기에 네. 따르자면은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사전에 예방
해양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있어요. 오염을 시킨 국가가 모든 피해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양 오염이 다른 나라로 전가되는 걸 금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이제 한국 해양법, 죄송해요. 국제 해양법에 의하자면은 해양법에 따라서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생태학적인 조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유엔 해양법에 따른 포괄적인 그런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 명분은 일단은 연일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년 전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이제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일본이 판단한 근거는 어떤 걸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정치적으로 일정이 못 박여져 있었기 때문에 2020년 뭐 10월에 정부가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IAEA의 최종 보고서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마지막 통과 관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국제사회의 비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었던 것이고요. 최근에는 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한미일 관계가 껄끄러울 수 있는 문제들을 일단 좀 비켜가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미뤄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일정을 지금 적어도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탱크가 98% 정도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지을 공간이 없다. 그리고 폐로를 하려면 일단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장비들 들여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도 폐로와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서 미룰 수가 없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 한미일 정상회담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날짜를 오늘로 정하게 된 건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이런 내용 보도가 나와서 또 논란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한국 정부를 고려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분명히 기술적인 일정, 정치적인 일정들이 분명히 있어서 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수사일까 이런 말을 꺼낸 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석해 본다면?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가장 가까운 국가잖아요. 그러면 한국과의 어떠한 분쟁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분명히 그 분쟁에 이제 힘을 실어줄 것인데, 만약에 네. 한국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으로서는 비난을 조금 더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조금 더 언급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구의 우물에 독을 버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이며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벌받을 범죄 행위다. 일본 정부가 내세운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이 없으며 일본 정부의 어폐로 그 어떤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았다. 세상 그 누구도 미래 세대와 지구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원할 뿐입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자행하는 일본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네,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들어봤고 아까 저희 중고 베이지 특파원이 전해준 내용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일본 오염수 배출이었고 언론에서 인민일보 같은 경우는 12년 전 사고에 대한 주변국의 도움을 일본이 오염수로 갚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은 현재 10개 현의 그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다른 현에서 오는 것도 방사능 측정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후쿠시마 도쿄 등지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네.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0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을 전부 다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네.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방금 수산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까지 갔거든요. 네.
우리에게도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 WTO에 한번 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2013년이었었는데요. 그때는 8개 현의 농산물을 금수를 하는 그런 조치였는데 당시 일본이 여기 반발을 하면서 WTO에 제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네. 1차에는 한국이 패소를 했지만 2차에는 우리가 승소를 했었던 이유가 후쿠시마산 제품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후쿠시마 지역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네.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식품들이랑 차별성이 없는 지역적인 문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 식품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자연재해가 나타나면은 구제역이나 뭐 조류독감 이런 거가 나타나면 분명히 거기 모든 것들을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승소를 했었던 건데 앞으로 이 통상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한국이 강조를 했었던 것이 다른 주변국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일본이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오염 지역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지금 일본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안정성을 계속 검토를 하면서 자료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 지역이 후쿠시마 지역이 다른 지역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재제소,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한번 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조금 이제 검토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제목에서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야말로 빗장이 열린 상황에서 한일 양국 모두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마 소비가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걸 일본 내에선 소문 피해, 현지어로 풍평 피해, 풍평 이렇게 말하는데 이 풍평이라는 게 소문 또 허위 뜬 소문 이렇게 이제 해석을 굳이 하자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후쿠시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고 이후 2011년 이후 바로 이 풍평 피해로 이미 피해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 소송 금지까지 낼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본 내부 반발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자국민 대상으로 해서 피해 배상을 기금을 마련을 했어요. 네. 피해 배상이 300억이고요. 엔이고요. 어업에 대한 그런 지원이 500억. 엔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대신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국내 법을 통해 가지고 일본 자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산에서 사실 법원에 도쿄전력 방류 금지를 하는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그거가 각하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다른 국가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국제법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자산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통과시킨다고 해도 효율성이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자국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필요성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일단은 자국민의 어떤 어민 피해에는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주변국들, 특히나 이제 우리 어민들 피해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상관없이 일본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또 일각에선 사실상 일본의 압박이 시작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인 수입 금지 이런 것들을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WTO를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한국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런던 협약인의 의정서 총회에 가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투명하고 그리고 다자적으로 여러 가지 워킹 그룹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계속 해나가는 부분들은 계속 저는 지속성을 가지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한국만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하면서 국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n분의 1 다자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특히 외교적인 마찰을 조금 피해가면서 계속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염수 방류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일본과 한국의 새로운 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오염수. 자, 오염수 방류 이후 한일 관계는 좀 어떤 변수가 될까요? 글쎄요, 뉴욕타임스 기사도 저도 봤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읽어볼 때는 핵심은 이거였어요. 정부가 한미일 파트너십을 너무나 이제 강조하면서 노력을 해오던 그런 상황에서 이 후쿠시마 처리수 안정성 문제를 두고 정부와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조금 네. 더 강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갈등이 차치 외교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정말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국제정치적으로 양면 게임이라고 그래요. 국내적인 갈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네.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조금 더 협상력을 높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일본 정부가 좀 고려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협상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그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실패한 지 85일 만에 재발사인데 일단 실패를 했거든요. 북한 입장에선 체면을 구긴 건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약간 이미지가 훼손되기는 했죠. 왜냐하면 2013년부터 우주 개발 5개년 그리고 2016년에 또 5개년 제2차 5개년을 얘기를 네. 하면서 계속 군사 정찰 위성이 군사력을 굉장히 증진시키는데 중요하다라고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오류가 발생을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다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엔진 문제라든지 그리고 1차 올해 있었던 5월의 그 실험보다는 조금 더 전진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월에 우리가 성공을 했더라면 떨어졌을 예상 낙하 지점에 이번에 2차를 했을 때 비슷한 곳에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도그레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사를 하고 나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일단 성공을 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결함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쉽게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10월에 재발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문제죠. 예고한 날이 24일 0시부터 31일 0시였는데 첫날에 발사를 했거든요. 좀 서두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의도가 있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의식한 행보로도 보이고 의도를 좀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아무래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처음 군사위성 얘기를 하면서 2013년에 국방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위성 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라고 못 박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겨냥을 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한미에 또 정부 자산이 가동되는 것을 조금 회피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또 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정찰 위성 실험은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이동시키고 어떠한 정보를 계속 이제 제공을 해주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찰 위성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구축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한 번으로도 모자래요. 왜냐하면은 정찰 위성이라는 건 저궤도에서 이동을 하면서 계속 이제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면서 계속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보통 한 3, 5년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발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눈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여러 종류의 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려야 되는 그런 계획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10월 이후에도 충분히 여러 번 또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선중앙통신도 10월에 3차 발사를 단행하겠다라면서 일단은 이번 지난번 같은 경우도 5월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신속하게 좀 발사 실패를 인정했거든요. 평소에 어떤 북한의 태도와 견주어볼 때 좀 다른 좀 의도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인정을 빨리 한 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그리고 이미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진전된 부분은 보여도 줬었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또 이제 재발사를 통해서 극복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북한이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10월에 재시도를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이딴 시찰 행보 또 2인자를 김덕훈 총리를 향한 거친 언행도 화제가 됐는데 경제난을 좀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으로 우리 정부가 해석하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대규모 문책을 포함해서 좀 북한 내부의 변화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규모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에는 10월이 그렇게 먼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문책하는 것을 지난 6월에도 했습니다. 당 전원회의 때 위성 발사 관련한 그런 이제 관리들 신랄하게 또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만약에 교체를 할 것이냐, 이것은 좀 어렵다라고 봐요. 굉장히 소수의 정예 인원으로 분명히 꾸려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관리직 아니면 정말 크게 책임이 있는 몇 명을 이제 좀 문책을 할 수는 있으나 전체 뭐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2인자, 김덕훈 내각 총리 2인자였고 또 표현들이 원색적이어서 이례적이지 않았나 했는데 이어지었던 기조라는 설명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진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